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한민국 정책 지도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기운찬 목소리 매주 금요일 의원님을 만나면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러가구나. 저도 장 기자님을 만나면 한 주가 벌써? 네, 아니 벌써. 그러니까요. 네, 진짜 현안이 많은 나라인데 매주 저희 취재 편의점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사실 듣기 힘들어요. 이런 정책의 세세한 이야기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가 있어서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사실 이 관세 매기는 것에 대해서 불가 방침을 내렸는데 또 질세라 트럼프가 나서서 슈퍼 301조 관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60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12.5%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15%가 지켜지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는 청와대 입장도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해서 미국으로 아마 어제 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가셔서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12.5% 관세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우리 안에 이제 강제 노동은 없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했던 것 중에서 부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아마 301조 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301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정부에다가는 사전적으로 조치를 조금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 중에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국가와 연관돼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된 클리어한 조치들이 사전적으로 취해진다라고 하면 미국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12.5%이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맺은 거에는 최종 15%라고 하는 그 일정 부분에 상호 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조금 열어놓고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거기에다 더해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투자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물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율을 하고 논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설명도 해서 301조와 관련된 영향이 추가적인 방식으로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한미의원연맹의 의원님들도 미국에 가서 그 의회 관계자들하고는 좀 논의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흔히 말하는 미국의 이러저러한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관세 협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사실 체결하고 유니버셜하게 되어 있었던 글로벌 관세 자체가 안 맞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미국도 글로벌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이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이 301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프와 협상에서. 그러나 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과 관련한 것들을 배제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1호 투자처가 어디가 되는지를 이제 곧 발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등등을 좀 보할 때 한미 간에는 또 동맹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관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다는 못 보고요.
보는데 예. 웬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해서 예. 들어갔다 예. 나왔다 하면서 예.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거의 뭐 주요 근데 이제 대목만. 100분으로 원래 하시기로 해서 예. 했는데 그게 거의 200분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배 가까이를 예. 하셨는데 3시간 13분. 193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블. 그걸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예. 아마 다음 주에 총리 주제로 다시 한번 네. 예, 추가적으로 논의를 조금 아마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조금 포커싱을 좀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진행될 거여서 그것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침 비전이 어떻게 되는가 언론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몇 바닥씩 오늘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핵심은 하여간 그 보유세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상향 조정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한꺼번에 많이 때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던데. 그리고 실거주. 이제 실거주라는 개념 대신에 대통령께서는 주거용 이런 개념을 좀 쓰면 어떻겠냐. 네. 이렇게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좀 바꾸자. 실거주 대신에. 원래 집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요. 예. 거주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깎고 그리고 초고가 그리고 다주택 여기에는 어쨌든 좀 가중해서 좀 세금을 내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방침을 정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제 대략적으로 아마 예.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느 하나의 주장만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거의 이제 팽팽하게 네. 그 두 개가 맞설 수 있는 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배치가 되어서 굉장히 균형 잡히게 조금 이렇게 뭐 토론회로 본 패널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예. 이제 일반인들 전문가들인데도 전문가들 또는 유튜버들을 할 거 없이 약간 그렇게 배정을 다 하시고 그 얘기를 거의 아마 좀 다 들으시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방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비쌀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나 그것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비싸다라고 하면 나는 그 비싼 집을 이러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나는 그걸 꼭 누리고 싶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였고 그게 결국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정도 부분 뭐 이게 이제 보유세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아마 종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는 듯한 그게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거주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용과 그렇지 않은 용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고 나면 제도의 피해자 이런 너무 이제 탁탁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제도의 피해자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저께 그 신협 다니시는 신시성을 신협 가진 신시성을 가진 신혼부부 그걸 말씀하시는데 아마 집안에 이제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는데 지분을 일부 상속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이 여러 명이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생애 첫 주택 그거 혜택을 못 받게 됐다. 그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통령께서 바로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약간 심의위원회처럼 해서 약간은 그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의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은 조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어제 뭐 바로 지시가 되고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을 할 때 너무 그 원칙적인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 조금 뭐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이주비 현실화라든지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등 해서 상당 부분 조금 정부가 제도를 디자인 다시 이제 이번에 다시 프레임을 다시 짜고 할 텐데 할 때 네. 도움이 되는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들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 폴도 돌리셨잖아요. 얼마가 초고가 주택이냐. 네,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10억 이상이면 다 초고가의 주택이다. 그럼 아마 서울 수도권 거의 다 초고가에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10억은 아니고 한 공시가로 보면은 한 공시지가로. 예, 공시지가로 보면 한 20억이면 실거래가가 아마 한 30억 정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으로 정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 초고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수도권에서의 초고가는 조금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초고가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데 그걸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주택들이 대상이 되게끔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궁금합니다. 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50억 설도 나오고 뭐 30억, 20억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뭐 부동산과 관련한 금액이 조금 오래됐죠. 이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오래됐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으면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아닙니다. 끝없이 오른다고 하는 건 저도 그렇죠. 욕망의 폭주기관차. 그거는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지방주도 성장, 뭐 국토균형 발전 이렇게 해서 메가특구를 비롯해서 어쨌든 지역이 살게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몰려오는 이 압력을 해소를 1차 하겠다. 왜냐하면 매년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면 올라갈 필요가 왜 있어라고 하면 일단 그 압력이 해소가 되고 나면 1차는 그 압력이 해소되고 그다음에는 해소된 거에 더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꽉 누르고 있는 이 고압을 이렇게 보니까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퇴직하고 저기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의료 상황도 괜찮아지고 뭐 인프라도 괜찮고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익산이 뜬다는 거 아니에요. 저 KTX가 쓰고요. 그래서 그 압력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쳐서 예를 들어서 메가특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주거 조건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정도가 괜찮아지는 시기가 오면은 그 압력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생각을 하신다고 봐요. 내 임기 내에 집값이 그렇게 하향 안정화는 안 되겠지만 안정화를 시킬 필요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토 대전환이라든지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밀려오는 이 압력을 해소시킬 거다. 그리고 수도권의 압력을 결국은 풀어낼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게 이렇게 구조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미리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뭐 지금 대통령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 경고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일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선출직 권력이다. 그러니까 좀 강제해야 될 때는 강제해서 눈에 보이는데 이게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게 닥쳐올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도자로서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그 대통령으로서는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동산 정책 잘못하면 지지율 막 곤두박질 치고 뭐 이것 때문에 대선이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요. 이제 이런 그 자성이 많이 터져 나오고 했는데 설령 그런 서로 사시겠다는 건 하여간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여하튼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해서는 하여간 초석을 놓겠다. 이제 이런 결의와 결심, 결사의 자세가 좀 어제 느껴졌습니다. 그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서울에 네. 매년 신규로 6만 5천 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매년. 네. 이제 어디다 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5년 동안 네. 6만 5천 채가 지어졌을까요? 매년? 그러니까요. 네. 네. 2021년 8만 채 정도. 그때는 네. 이제 21년 같으면 뭐 그 전에 했었던 거가 뭐 네.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뭐 3만 채, 4만 채 어쨌든.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 6만 5천 채가 그러니까 이 압력은 지속 가능한 서울로서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수도권으로서 가능하지 않다. 뭐 일부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압구정동 그 아파트 개발하는데 5층인데 그 한 100층 정도 지어가지고 200층. 200층 정도 지어서 그냥 다 살게 해주자. 뭐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고 저거 잡지 못하면 성공하는 정권은 될 수 없어. 정부가 아마 어려울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서두 이렇게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네. 역세권에 중산층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맞습니다. 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차가 없어도 네. 예, 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예, 예. 또 이제 어쨌든 직장과 근접성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가까워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왜 공공주택이 꼭 역세권에서 먼 곳에만 그렇죠. 들어가야 예. 되느냐. 마을버스 2번 예. 갈아타고 막 이런데. 그래서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공주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힘들 때잖아요. 그때가 네. 힘들 때인데 그들에게 좀 많은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금 그것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하여간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 창출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하는 첫 번째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토론회 끝이 나고 네. 나면 2차 토론회까지 한 것의 결과를 다 받아서 아마 예. 이달 중에 부동산 세제 국토부의 개편안이 나오는 건가요? 세제 개편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제 개편안은 네.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예.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이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아마 대개는 7말 8초 정도에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전에 다음 주에 있는 총리 주재하는 그 토론회까지가 끝이 나고 나면 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공급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가닥 네. 조금 추가적인 닭봉. 왜냐하면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627 그 이후에 97 이번에 이제 128이었나요?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추가적으로 조금 발굴한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는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국토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금융과 관련한 대책들 왜냐하면 이번에 네. 금융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전세대출 이제 문제 등 예.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혼부부 예. 대출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주비 관련한 예, 예. 것이라든지 몇 가지 해서 약간 그 병목처럼 걸려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관련한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아마 7월 중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전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번에 그 논의가 되었던 예, 예.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된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도 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네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하면 저희 하면 목표는 30일 7월 30날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예, 아마 그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 네.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했고 네. 특검법의 내용과 뭐 범위 정도까지도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여서 네. 그 특검법과 함께 예.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쟁점이 됐던 보안 수사권은 전면 폐지, 완전 폐지로 귀결이 된 겁니까? 거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사권은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큰 원칙에 있어서 검사에게는 수사권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의 입장이거나 또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결국 그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는 검사가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보안 수사 요구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더 보완을 해주세요라고 어쨌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피해자와의 면담, 그러니까 확인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송치되어 있는 기록 자료 중에 피의자의 진술 조서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피의자에 관련한 그것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송치되어 있는 기록의 내용과 피의자가 하는 얘기가 다르다든지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참고인을 통한 그런 것들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 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정말 제대로 보완을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 피의자 측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해서 보안수사 요구를 뭐 2번, 3번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딱 한 번만에 보안수사 요구와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피해자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보안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 제대로 그 보안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보안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 절차에 것을 있어서 깔끔하게 절차에 있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제 민주당 의총이 있는데요. 저희 의총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수기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아직은 법안이 이제 완전하게 성안된 게 아니어서 의원님들께서 그 오늘 이제 아마 법사에서 진행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30날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하니 법사위가 최종적으로 29일 날 법안이 정리가 된 그때쯤 돼서 다 되면 당론으로 뭐 추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서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겠죠. 100%. 100% 필리버를 한다 하면 그래서 저희는 30날 상정을 하고 31일 정도 다음 주 금요일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7월 말일에 7월 31일에 형사법 개정안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그리고 7월 말에 한 학기 걸렸습니다. 7월 말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를 수사 절차와 절차에 해당하는 것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제 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다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직접 수사하지. 검사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는 사법 그 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사는 하는 겁니다. 그게 사법 경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를 면담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적확하게 보안 수사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충분히 담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보안 수사 요구가 그러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 어떻게 제대로 되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좀 촘촘하게 해서 그렇게 보안 수사 요구를 대충 하지 않도록 그 경찰 수사 단계 또는 보안 수사 요구 단계에서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또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정말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가 또 그냥 완전 폐지가 당론인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또 의원님들이 새로운 법안을 또 내고 또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김남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권 송치를 부활하는 법안을 또 새로 냈다고 해요.
전권 이제 송치 부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사실-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수사기소 분리하고는 사실 약간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인 거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예. 내 사건을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재수사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주세요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뭐 깊이 있게 논의는 해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뻑하면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을. 그래서 황당한 거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가서 경찰서 와서 조사받고 무혐의 종결 처분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검사로 또 가면 저희처럼 또 이렇게 검찰 비판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정권 있고. 송치를 완전히 안 한다. 또 걸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 안 한다 이것보다는 예. 제한적 정권 송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무혐의 네. 되어서 또 한 번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예,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성폭력 범죄, 그다음에 아동 범죄 또는 뭐 구분을 지어서. 예, 장애인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범죄가 혹시나 예. 그냥 무혐의 처리되거나 예. 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그런 불안감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권을 일단 송치해서 다 볼 수 있게는 하자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다가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은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범죄와 관련한 부분들은 제한적 정권 송치를 통해서 검사가 한 번 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다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약자는 누가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뭐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김남희 의원님을 비롯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특정 의원님 이름을 얘기해서 아니 왜냐면 어쨌든 법안이니까. 의원님들이 보안 결국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원칙에 좋다 그러면 내가 동의한다. 그래서 검사에게 수사권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동의하면서 네. 이 부분이 되어야지만이 지금 이제 피해자 단체나 또는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포함하고 안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거여서 예. 저는 이 부분은 제한적 정권 송치 부분 뭐 정권 송치 전체를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만 그렇게라도 법사위에서 조금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중에 있고 어제 네. 그 예비 경선 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문들이 그 계파별로 분석을 좀 하던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최근에 이제 신천지 의혹이 터졌어요. 정청래 네. 정청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내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발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당에서 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고소고발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박선원 이게 의원이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까지 조금 하셨어요. 애매한 게 예. 이게 이제 사실 처음 문제 제기한 분도 이제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이게 막 이렇게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한 거는 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온 게. 예. 그래서 주어가 없네요. 예, 누가 연루되어 있다 이런 말은 없다. 그런 건 없고 예. 그냥 당에 예.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얘기 듣고 2021년 경선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그때 붙었었을 때 예. 아시겠지만 수도권 이전까지 보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예. 뭐 거의 뭐 60% 이상을 지지를 받고 오다가 네. 마지막 그 서울 경기인가요? 여기를 네, 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상한 경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좀 약간 좀 이상한 거였거든요. 예. 거꾸로가.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대 4였다. 이재명 6, 이낙연 4였는데 갑자기 수도권에서 이게 거꾸로 6대 4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거인단의 모집으로 음. 했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제도 자체가 다 바뀌기는 했거든요. 예. 제도 자체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 기억이 좀 있어서 의원님들 중에는 약간 뭐 요런 게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어쨌든 후보들 간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당은 이제 약간 입장이 그냥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게 그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조사를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들어왔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 네, 어쨌든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네. 열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당에 이제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무슨 파란 리본, 빨간 리본 지침 같은 거를 두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네, 네, 네. 사실상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100% 가짜 뉴스다. 이제 나를 차라리 고발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 전대 최대 쟁점이 지금 신천지 의혹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 차원에서도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이렇게 나와지고 하면 당에서 당연히 예. 조사 후속적인 조사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예.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모시고 말씀 듣는 기회를 네, 오늘 대통령님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순방. 글로벌 사우스 예, 글로벌 가시는데 사우스. 예. 글로벌 사우스 정말 우리 나라로 보면 경제의 지평을 예. 경제 영토를 넓히는 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네. 순방이. 행보이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애청자, 예,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관심 갖고 예. 대통령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예. 지켜봐 주시고 건강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후 1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100가지 이야기 청기백기 시간에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